자, 379페이지에서부터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사복 정책의 전개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든 간에 그냥 그 책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선정하고 그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면 끝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복지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세상의 인심은 여러분과 같지 않아서 사회복지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사람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다 십시일반 다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워할 것 같은데 세상 인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애써서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책은 문제가 인식되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 이슈화가 있습니다. 이슈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동을 이슈화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생이들처럼 조용히 해서는 어느 누구도 귀도 안 기울입니다. 사실은 사회행동의 가장 정결한 형태를 혁명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사회행동 전략에는 극단적으로 와서는 몇 명이 죽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힘 있는 사람은 개만 다쳐도 기자 오거든요. 힘없는 사람은 몇 사람이 죽어주어야 그때서 지방지 기자가 뭔 일이에 전화로 물어봅니다. 전화로.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하면 대단히 보통 사람들 말 때 폭력적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야말로 가스통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과 같은 나이 어린애들에게 대나무 갈라가지고 눈 찔러버리고 의도적으로 몇 명 실명하고 몇 명 죽어줄 정도 되어야 기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불러일으키지면 이제는 아젠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아젠다, 의제가 형성이 돼요. 의제는 선생님들 의제에는 공공 아젠다와 공공 의제와 선생님들 거기 보시면은 거기 38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공중의제 또는 공공 아젠다, 체계적 의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정부 아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 의제, 공공 의제와 정부 의제. 공공 의제는 공중 아젠다라고도 하고 공중 아젠다 또는 뭐 체계적 아젠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다르게 쓰고 있는데 하고 정부 의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 아젠다 또는 공무 아젠다라고 하면서 코업은 제도적 아젠다라고 부르는데 공공 아젠다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슈가 등장하겠어요. 수없이 많은 이슈 중에 국민들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지 않아? 왜 개인들에게 맡겨? 이 공공 아젠다는 정부 개입이 국민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이슈를 공공 아젠다, 공중 아젠다, 체계적 아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부의 개입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슈를 공중, 체계적 아젠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중에 정부 안건으로 채택된 아젠다를 정부 아젠다, 정책 아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젠다 의제는 바로 이 정부 아젠다, 정책 아젠다를 말하죠. 세상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중에 국민들에게 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907년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사실은 나라가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외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시 주 러시아 공사관의 아들이 이희종인데 프랑스 솔본 대학에 20살짜리가 재학 중인데 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희종이를 만났고 세 사람이 헤이그를 갔지만 당시에 일본은 본래 18세기보다 세계 강국의 한 나라여서 어느 나라도 한국 대표를 만나주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뭐야 어디 뭐 야만국에서 뭐 왔네 이런 정도.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준 열사가 자살을 한 거예요. 자살하고 나니까 도대체 얼마나 억울해서 죽기까지 해 라고 기자들이 온 거예요. 그 자살하는 과정이 바로 이슈하고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죽을 정도라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억울해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 이 정도가 바로 공공 아젠다, 공중 아젠다가 되겠어요. 그러나 끝내 만국평화회의에서 정부 아젠다라 말하자면 정책 아젠다는 되지 못하죠. 그래도 그 이준 열사의 자살을 통해서 세계 열강들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 자살하는 과정까지, 기자가 오는 과정까지가 바로 이슈화가 됐고, 그로 인해서 서구 열강들이 또 많은 그 네덜란드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조선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탄 것을 공중 또는 공공 아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건으로 채택됐다면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정부 아젠다, 정책 아젠다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갔고, 자 이런 것 이렇게 아젠다가 형성이 되면 이 아젠다가 형성되면 이 여러 가지 위반을 하죠. 다시 말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선의 해결책을 선정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것을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 써도 되죠. 집행 평가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에는 바로 이 영역이 다른 문제와는 달리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영역이.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381페이지에 있는 정서 형성 과정에서 이스톤이 제시한 걸 가지고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문제가 형성되면 국민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데 이슈화라고, 그중에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공중 아젠다, 공공 아젠다라 하고, 그중에 정부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 수준을 정부 아젠다, 정책 아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적 아젠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입안, 그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선정하고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 때문에 일반적인 것, 선생님들의 가정 문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와는 여러 해결책을. 그럼 어떻게 하자? 하면 이제 정책이 결정됐고, 그리고 집행하고, 문제가 있었나 평가하고, 뭐 일상사와 별 차이가 없으나 사회복지라는 가슴 아픈 영역에서는 이슈와 아젠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82페이지에 보시면 장제 82점 아젠다 형성 과정에서 외부 주도형과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 주도형, 외부 주도형은 외부 주도형. 이것은 그야말로 바텀업 상향식 아젠다 형성이죠. 국민들의 요구, 말하자면 정부의 밖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이, 말하자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서 아젠다로 형성되는 거니까 이건 민주체제에서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아젠다 형성 과정은 외부 주도형이 되겠어요. 어떤 국민들에 의해서 이슈가 제기되면 그것이 공중 아젠다로, 그리고 공공
완전 공중 아젠다에서 공무, 정부 아젠다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되어 가는 것은 외부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2번, 4번 보시면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부 주도형. 그에 비해서 동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원형은 정부의 2번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채택되는 이런 채택되는 모형을 동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원형. 강력한 칼이야. 독재 사실 좋게 표현해 강력하기지 독재 정권 하에서는 무슨 문제야? 정책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끌어져. 밖에서는 잘 모릅니다. 밖에서는. 그냥 어떤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냥 정부 관료들이 정책 편성해버린 것은 동원형이 되겠어요. 다음에 내부 접근형은 이것도 동원형과 비슷한데 거기 보시면 정부의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정한 외부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내부 접근형이라고 해서 동원형은 관료들이 직접 오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안국 포럼이라든지 또는 여의도 정책 포럼이라든지 이런 정부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맞으면 청와대에 접근하기 쉬운 몇몇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거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음모형이라 하고 그리고 매스컴이 미발달한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부 접근, 몇몇이 짜고 쳐버리는 이러한 것을 음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당연히 외부 주도형이 되겠죠. 다음에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이론은 시험 전에 한번 보시고 저도 읽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정책 결정,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선정하는 이 과정,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거기 과정들이 드물게지만 한번 여기 박스로 넣어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문제와 상황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그 대안이 1안, 2안, 3안, 4안 쭉 있는데 제1안이란 대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그 결과에 대한 미래 예측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정책 대안을 비교하고 그리고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데 이게 바로 정책 결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나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물론 여기 문제인식 과정에는 이슈화도 거치고 아젠다도 거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중에 다양한 대안이 이렇게 나오면 정책 대안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안들끼리 결과를 또 비교하고 최선의 대안으로 접근하는 그 과정. 그래서 그 박스에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출제는 그렇습니다만은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위에서 둘째 줄 나와 있죠. 우선순위 정책이 나와 있는데 달성 가능성, 또 수요, 또 그런가 하면 요구. 자, 이런 것이 3개. 그래서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대안 중에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는 이런 과정이 보면은 그런 과정에는 달성 가능성과 수요와 요구를 이렇게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해설은 다양하지만 다음에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거기 박스 안에 유추 방법도 있고 또 경향 분석 방법, 또 델파이 기법, 마르코프 기법, 또 회귀 분석 기법 이런 등등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델파이 기법은 우리가 워낙 조사 방문에서 출제될 것이고 지역복지 실천에서 출제될 것이고 어디에서나 행정론에서도 출제될 것이고 맨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법이라고 그러죠. 정보를 공유하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반복되는 질의응답이 핵심이죠. 최선의 대안을 접근해가는 것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과거의 선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전문가가 되죠. 반복되는 또 핵심이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델파이 기법, 전문가법이라고 한다.
다음에 마르코프 기법, 마르코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짧은 시간에는 좀 특이한 이런 경로를 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시간을 가지고 길게 사례가 나올 때마다 분석을 했더니 어떠한 비슷한 확률을 가지고 비슷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는 확률에 의해서 어떠한 정형화된 방법처럼 제시해버리는 기법이 있거든요. 문제를 보시면 두째 줄 어떤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 확률로 변해갈 때 그걸 바탕으로 최종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확률적이라는 말을 빼고 어떤 최종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이 마르코프 기법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볼 적에 거의 유사한 아니면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어떤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바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종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마르코프 기법이 되겠어요. 그 외에 유추. 과거나 현재의 상황을 통해서 미래를 추정하는 방법, 선례를 적용하는 방법이고 또 경향 분석, 시간을 경향이라는 것은 추이 분석, 트렌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종적 연구에서 트렌드 스터디 본 적이 있죠. 추이 조사, 추세 조사 또는 그런가 하면 경향 조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조사론에서는 포럼도 있고 트렌드도 있지만 여기는 그냥 같이 싸잡아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 그래서 트렌드 분석, 경향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좋고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정책 대한 비교 분석 방법은 저도 읽어드리는 건데 내용은 어렵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시험 전에 B급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번 나와 있지요. 큐어링 나와 있는데 대기행렬 모형. 정책 대안을 비교하는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효과도 있고 비용 분석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고 결정 분석 여러 가지 있어요. 나뭇가지 결정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지만 거기 대기행렬 모형은 고객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의 인원이나 시설을 투자할 때 그 적절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대기행렬 기법이 또는 줄서기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고객의 시간을 분석할 때 적절한 수의 인원, 적절한 시설을 투자하고자 할 때 그 적절함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대기행렬 기법, 줄서기, 고객 줄서기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고 다음에 정책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정책평가 다른 거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정책평가에서는 38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정책평가가 아니고 행정평가도 프로그램 평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행정론에서도 나오고 역시 정책론에서도 나옵니다. 자, 평가. 평가의 목적은 달성도 파악과 더 나아가서 개선. 옛날에는 달성도 파악이 궁극적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이것들 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정책 이런 것을 개선을 한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개선에 있습니다. 개선에. 다음에 분류. 평가의 분류에는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은 임의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임의평가는 주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죠. 보통 예체능, 옛날에 그 2대 피아노과 실기시험 3천만 원 뇌물 사건. 딱 보면은 선생님들도 악기를 다루시거나 또는 운동을 해보셔도 알지만 딱 보면은 소리를 딱 들어보면 누구 새끼네 딱 보입니다. 근데 이 2대 교수들이 또 욕을 먹으려고 국민들을 우롱을 했지요. 천막을 쳐놓고 실기시험을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우롱한 거였어요. 대한민국을 너무 무시해 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천막을 쳐놓고 좀 불 꺼놓고 오던 간에 딱 들어오면 기법 보고 이거 누구 새끼네. 그림에 붓터치 보고 이거 누구한테 배웠네. 그런 아는 것을 피아노 소리를 불 꺼놓고 온다고 천막 쳐놓고 온다고 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새끼인지를. 그런 농간을 부렸던
그래서 이포 할래야 그것까지만. 또 예체능 실기시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가 은상을 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수 채점을 하고 또 극단, 양극단지 점수 빼고 평균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상대평가는 규준, 너무 전문적입니다. 여기는 변별, 비교의 목적을 두는 거죠. 비교. 당연히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은 어떤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몇 퍼센트? 120%. 자, 그게 법이 바뀐 거죠. 지금 선생님들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에 비해 120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틀린 거죠. 법이 바뀌어서 기준중위소득에 이제는 최저생계이란 말은 기준중위소득의 50%, 100분의 50 이하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역시 비교는 거 아닙니까? 비교. 절대평가는 목표 기준이죠.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기준 의무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인데 과정을 가지고서는 여기에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그리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기 전에 사전에 하는 평가. 어찌 보면 지역복지실천에서 나왔던 것처럼 욕구조사죠. 욕구조사. 뭘 필요로 하는지,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사전 전략을 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거죠. 사전 전략을 짜기 위해서 시행 전에 하는 것은 진단평가. 형성평가는 과정 중에 하는 거죠. 과정 중에 수시로 시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드백, 그 자리에서 고쳐나가는 것은 형성평가인데 일부 선생님들은 형성평가와 과정평가를 나눠서 쓰기도 하지요. 과정평가로 굳이 나눈다면 이것은 지켜야 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말하자면 절차, 규정을 제대로 순행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과정평가고 형성평가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은 형성평가로 구분을 합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총괄평가는 수행 후에, 말하자면 집행 후에에서 목적 달성도 알아보고 개선책도 알아보고 또 그런가 하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체에 대해서, 평가의 주체에 대해서 여기에는 자체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고 의부평가도 있죠.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나 실천 집행자가 스스로 하는 평가는 자체평가죠. 자체평가. 그에 비해서 내부평가는 업무 담당자 소속 관서에서, 소속 부서에서 하는 것은 내부평가. 자체평가나 내부평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서 아무리 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죠. 본래 평가의 개념은 아웃이라는 접두를 써서 가치를 본다. 밸류링, 에발류에이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밖에 전문가가 와서 가치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외부평가, 외부 전문가를 조빙해서 하는 평가는 바로 외부평가라고 합니다.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그러면은 대상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거기 390페이지 내용 볼 것 없고 노력을 얼마큼 노력을 했느냐를 보라보는 노력평가,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품질평가, 공평성평가 등등등등 그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390페이지 박스에 있는 평가의 종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오늘 클라이언트 몇 명 만났어, 어디 방문했어, 이런 거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영향평가, 과정평가 등등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는 구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내용은 또 뒤에서 행정이나 다른 데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떠들려 보면서 어떤 시험을 같이 보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역시 또 다음 시간에도 역시 중요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군요.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해서 법제론과 공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꼭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기들 조심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